투표율과 그 득표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하느냐. 여당 후보는 안 돼. 푸틴 대통령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메드베데프는 2인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러시아에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재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러시아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목,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이거 관련해서 본토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는데 네네. 이미 결과에는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이 러시아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의미라고 한다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지난 24년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20년간 이끌었고 또 총리로서 4년간 이끌었습니다. 실세 총리로서. 네. 그 기간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 러시아는 이걸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5선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6선까지 도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12년, 그러니까 2036년까지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 당선되면은 이제 종신 집권 아닌가요? 52년생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네. 예, 52년생이니까 지금 82세 정도 되나요, 지금? 네, 72세인가요? 네. 네, 72세 되죠. 그래서 12년이 지나면은 이제 84세가 되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참고로 근데 러시아의 지금 평균 수명이 한 75세 정도 돼요. 아. 네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78세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는데 본인이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평균 수명 늘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지금 현지에서는 거의 푸틴 대통령이 재당선되는 걸로 다 보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선거 현황, 선거판의 움직임. 글쎄요, 이 러시아 대선은 사실 변수가 없는 거죠. 변수가 없고요. 푸틴 대통령이 거의 70% 이상의 지지를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누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투표율과 그 득표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하느냐, 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투표율이 70% 그리고 득표율이 70% 이상은 되어야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도 3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다 끝났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거일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 3일간 되는. 근데 역대로 이렇게 오래 진행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3일간 한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게 코로나19 때 한번 이렇게 했었죠. 코로나19 확산됐을 때 개헌 국민 투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했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아무래도 70% 투표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거고 몇 프로로 당선이 되느냐로 신임에 대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소한 70%는 넘어야 된다. 70%는 넘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는 80%, 82% 이런 얘기 하던데요. 작년 11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투표율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6%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걸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8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후보들을 간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느냐,
가까운 일요일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80%가 넘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드러날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자꾸 인용을 하면 러시아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국영 여론조사 기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국영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산당 생각하듯이. 네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 제가 인용하는 항상 그 여론조사 결과는 레바다 센터라고 그 가장 친서방적인 여론조사 기관이고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외국 대리인으로 외국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받으면 재정 지원을 받으면 외국 대리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네.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곳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어쨌건 70%가 됐든 80%가 됐든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 최악의 어떤 대통령, 뭐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인기가 네, 뭐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렇죠. 그 인기의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기의 비결을 얘기하려면 장기 집권의 비결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입니다. 러시아가 1990년대 아마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이제 시청자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러시아가 그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죠. 한국도 러시아를 굉장히 얕잡아 봤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또 우리가 저 차관도 빌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막 불곰 사업인지 뭐 그렇죠. 이제 차관 빌려준 것을 현물로 받기 위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하면서부터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됐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혼란도 이제 그 좀 사회적인 무질서가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연평균 7.8% 성장을 해서 뭐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브릭스라는 말까지 이제 러시아가 거기 포함이 됐었죠. 네.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 통계도 러시아가 전쟁 상황에서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GDP 세계 순위 8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푸틴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적인 리더십 그리고 경제 성장을 주도한 그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1990년대 몰락한 2등국이었죠. 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강대국 반열에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푸틴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요 엘리트들이 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1990년대의 뭐 기득권층이라 그래야 될까요? 엘리트들은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벌들이 옐친 대통령을 둘러싸고 거의 이제 약탈 국가화했죠, 러시아를. 근데 이것을 정리하고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재벌들을 정치에서 퇴장시키고 실로비키라는 군 그리고 정보기관 출신의 엘리트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크라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 그룹이죠. 전문 관료 그룹이죠. 관료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친정부적인 또 뭐 친푸틴적인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정도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지도자가 푸틴인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들의 이익은 푸틴 체제라는 플랫폼 위에서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뭐 주가가 폭락하고 올리가르키 그러니까 재벌들의 재산이 막 줄어들고 해외 재산 동결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엘리트들이 반기를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들이 재산을 유지하고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푸틴 체제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지도자여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또 가능한 거고요. 반기를 안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 초중반에 특히 초반에 매우 영리하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념적 이념을 선점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애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주의가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뭐 애국주의를 굳이 이념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1990년대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자 또는 이제 재벌 이런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자 뭐 재벌들은 정치적인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산당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부활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국민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소수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친서방적인 이데올로기, 친서방적인 대외 정책을 좀 표방하거나 아니면 서방과의 관계를 아주 잘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적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1990년대의 러시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이제 애국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그 강대국 향수에서 공산주의만 쏙 뺀 겁니다. 그럼 강대국주의, 애국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매우 영리하게 선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이제 편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세 가지 아니냐. 예. 이념 그리고 엘리트들의 컨센서스 그리고 과거의 퍼포먼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러시아 하면은 뭐 야당 지도자라는 분들이 또 뉴스에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네.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적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번에 대선에도 뭐 여러 명이 출마했다고요. 근데 진정한 야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일단 러시아 상원은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정당에 그 소속을 하지 않고 구성을 해요. 상원은. 근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여당입니다. 통합 러시아당. 예, 여당이에요. 근데 이제 여당은 후보를 안 냈어요. 예, 여당 후보를 안 냈는데 푸틴 대통령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무소속인가요? 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나온 것은 나는 한 정당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네. 나는 아주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정당이 지지를 하는 것보다 여러 정당이 지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여당인 1당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통합 러시아당도 무소속으로 나온 푸틴 대통령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3당인지 4당인지 헷갈리는데 정의 러시아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당도 푸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곽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원내 정당, 이 3개 정당, 5개 정당 중에 3개 정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2개 정당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푸틴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공산당에서 후보를 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에서 후보를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뭐 좀 신설 정당이에요. 이 이름도 특이하죠.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를 내긴 했지만 뭐 유력한 변수는 아니죠. 그들이 유력한 변수는 아니고, 야권에서도 후보를 내려는, 그러니까 제야죠. 그 원외에 있는 제야에서도 후보를 내려고는 했지만, 후보 등록이 안 됐죠. 후보 등록이 안 된 거는, 서류 미비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서류 미비예요. 그러니까 추천인 명부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보와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한 나발리가 출마했다 하더라도 이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나발리라는 그 야당 지도자 지금 사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였던 게
푸틴의 대항마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내에서의 실제 어떤 그 인지도라든가 영향력은 게임이 안 되나요?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뭐죠?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네, 예. 거슬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시 독재자군요. 거슬리는 거죠. 예, 이제 나발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위 정치나 고위 공직자 또는 이제 엘리트층들의 부패를 폭로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메드베제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리도 폭로해서 인기도 얻고 또 반정부 시위도 주도하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나발리가 실제로 가만히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아까 제도권에 있는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석이 별로 안 돼요. 의석이 별로 안 되고 이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치 않아요. 우리는 야당이 너 죽고 나 죽자로 이제 정쟁을 벌이잖아요. 야당이.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의 이제 제야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반정부 세력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유주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시스트도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나발리는 그 스펙트럼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스펙트럼에서 광범위한 지지도 얻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면 모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나발리에게 투표할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근데 사실 그 러시아 그 2인자라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네.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처세술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에서 있기가 어렵잖아요. 2인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2인자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인맥이 됐든 막 어떤 영향력이 계속 커질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독재자들이 보통 이렇게 핍박을 가하거나 견제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걸 한 포인트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메드베데프는 2인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러시아에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치 않습니다. 네, 2인자가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2인자가 명확치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서방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데 푸틴의 오른팔. 이 사람은 푸틴의 오른팔. 이 사람은 푸틴의 뭐 왼팔이라고는 잘 안 해요. 푸틴의 오른팔. 주로 오른팔이라고 많이 하는데 푸틴은 거의 천수보살입니다. 전부 다 오른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푸틴의 그 대학 후배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봤을 가능성은 적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2008년에 이분이 집권해서 2012년까지 서방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그 이전인 2000년에서 2008년까지 그 기간 동안 약간 이제 그 서방에 대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좀 온건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분이 지금 국가안보회 부의장 하시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요. 굉장히 과격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에 있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한테,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메드베데프 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여기 있어.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서방에 대해서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이분이. 네. 그러게요. 뉴스 보면은 2주 전에도 그 슬프지만 현실이다.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가 예. 가동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곧대로만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 대통령이고 뭐 부의장이고 하니까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말에 무게감을 갖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자, 실제로 의장은 이제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이죠. 부의장은 실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권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안보회의 서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회의 서기.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안보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각부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각부 장관들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죠. 네. 이 사람 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 네, 집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좀 오래 다니긴 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대통령이 푸틴이었는데 지금도 푸틴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제가 정년 퇴임할 때도 이분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이전에 정치 지도자 중에 스탈린 같은 경우에 30년 11개월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탈린은 대표적인 독재자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시절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모스크바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총장이 거의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연임을 오래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력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뭔가 하여튼 능력이 그거를 된다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30년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3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네. 이제 35년이 다 돼가잖아요. 33년 정도 됐나요? 외무장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 30년 동안 외무장관이 수없이 바뀌었겠죠. 우리는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2년에 한 번. 러시아는 4명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씩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아, 10년 가까이. 7, 지금 8년. 라브로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지금 거의 이분이 거의 20년 하신 거죠. 네, 20년 엄청나네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래 한다는 게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푸틴 대통령을 나는 푸틴 대통령이 싫어, 이제 푸틴 안 뽑을 거야 하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는요. 뭐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싫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정책을 잘못했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게 싫어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 좀 지겹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러시아 내부의 어떤 문화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지금은 최선호 그 인물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푸틴이 이번에 또 당선되고 하면 뭔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출마를 못하게 사전에 막 막는다든가 야당 인사들을 이러저러한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럴 수는 있다. 예를 들자면 70%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굳이 눈에 드러나는 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적 자원을 총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 자원을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제 그건 총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이 그 국정 연설에서 아예 자신 선거 공약을 다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한국 같으면은 한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 연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뭐 비난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사람들이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일어나는 어떤 그 전쟁, 뭐 특수작전이라고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전쟁이죠. 침공이고 이거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 반응 어떤 겁니까? 그에 대한 또 푸틴에 대한 지지. 일단 전쟁 초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푸틴이 오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국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 많아요. 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위가 많이 벌어졌고요. 네. 게다가 30만 명 총동원을 순순히 30만 명 부분 동원이죠. 부분 동원을 2022년 9월에 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반발을 당연히 했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잘 통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 국민들이 진짜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인지 전쟁에 대한 지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담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러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 전쟁과 관계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니까. 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물론 이제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고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경제가 그럼 이제 서방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나 이제 서방은 러시아의 경제를 흔들어서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정권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반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그 반대가 됐어요. 아. 일단 서방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우리의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인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먹힌 거죠.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작년 경제 성장률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3.5% 정도 얘기했고요. 대개가 3% 정도는 나올 거라고 되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가 됐어요. 이건 뭐 이유가 뻔하죠. 왜냐하면 병력들이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이 차출돼 나갔으니까. 30만 명 부분동원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병이 50만 명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제가 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원병이 많은 걸 보고 이 강제로 끌려갔는데 지원병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지원병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일단 우리가 막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막 가기 싫어서 도망간다는 사람들도 많고 막 길에서 갑자기 끌려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제동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강제동원 맞습니다. 강제동원도 맞죠. 아, 강제동원은 맞아요. 맞죠. 군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가기 싫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인원을 러시아가 이렇게 부분 동원이라도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만에 한 거죠. 8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 전산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 처리가 엉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입영 통지서 이런 게 이제 소환 통지서가 제대로 가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에 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근데 자원병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분 동원한 것은 이 사람을 지정해서 그냥 가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경제적인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뭐 아무런 보상 없이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자원병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그에는 가난한 지방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지방들에서는 입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보수나 보너스 자체가 굉장히 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대하는 사람들이 50만 명 들어서 그 푸틴 대통령이 작년 12월 17일인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추가 동원을 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 질문에 50만 명의 지원병이 있는데 왜 추가 동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왔는데 전쟁과 전혀 관계없이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국민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설사 경제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잘 완화되고 있고 효과적으로 이제 잘 방어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지지도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 같아요. 이왕 시작한 전쟁이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왕 했으면. 네. 근데 사실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방 세계에서도 좀 당혹스러웠던 게 이 원유의 가격 급등을 통해서 또 더 큰 돈을 가스라든가 더 벌었다 뭐 이런 뉴스도 초반에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원을 팔아서 지금, 그리고 또 서방이 압박을 가해도 금술 조치를 취해도 중국을 통해서 이게 판매되는 것들 때문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러시아 경제가 그 2022년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뭐 저 GDP가 세계 8위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은 뭐 3%에서 4%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비결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군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아, 그러니까 GDP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군비 지출이 2024년 예산에서 GDP의 6%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6%는. 그리고 정부 예산의 올해 기준입니다. 37%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13% 정도 돼요. 국방비가. 네,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2배를 지출하고,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군산 복합체들이 2022년 9월에 이미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러시아는 군산 복합체를 다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들이 풀 가동되면서 무기와 탄약이 수배에서 수십 배 생산이 늘었어요. 지금 뭐 서방 언론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러시아가 무기 탄약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군비 지출이 느니까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은 그게 있고요. 약간의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받쳐주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지금 러시아가 통상 예산 3년치를 한꺼번에 짜요. 항상 짜는데 유가를 60달러 정도로 보고 짭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달러 정도 되고요. 우랄산도 그보다 10달러 정도 낮지만 한 7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같아요. 개전 이래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의 석유 가스가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해상 석유 수송만 금지시켰고요. 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는 네, 가고 있다. 육상 가고 있고요. 석유는 가고 있고 육상으로는 파이프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해상도 노드스트림은 파괴됐죠. 네. 노드스트림 1, 2 파괴됐지만 트루크 스트림도 있고요. 다른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이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소분을 누가 채워주고 있느냐? 인도하고 중국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병행 수입, 우회 수입이 아주 활성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금지된 수출 통제된 품목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수입 대체 정책도 2014년부터 거의 10년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쨌건 그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건데 러시아 경제는 어쨌건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일단 GDP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1%인가를 기록했죠. 2022년에.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원래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이 전쟁 전에도 IMF 구제금융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받았고요. EU로부터도 채무가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이제 국가가 운영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520억 달러가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하원이 이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유는 헝가리가 동의함으로써 500억 유로,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1년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주긴 하는데, 그 500억 유로는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재정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냥 무기와 탄약을 사는 데 쓰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연금에도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520억 달러가 미국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무기와 탄약이 없어서 힘들겠구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국가가 붕괴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EU도 그런 이유로 500억 유로를 헝가리가 동의해서 통과시켜 준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인 거예요. 이게 이 예산이 그냥 근근히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인 것이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러시아 대선
통해서 푸틴이 다시 강력한 그 어떤 국민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오선은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네. 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쟁이요. 그러니까 보통 예상을 하나요? 네네네. 그 전문학자들은. 일단은 가장 큰 분수령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죠. 예, 미국 대선 결과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후보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48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전쟁을 시작할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동의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죠. 그게 아니고 3월 달에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스탄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합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 합의 사항이 우크라이나가 그걸 깬 거죠. 깨고 전쟁을 이제 다시 한 거죠. 그랬을 때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미국이 동의가 필요했지만 전쟁을 끝나는 것은 미국 단독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해 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죠. 그러면서 압박을 하겠죠. 빨리 협상을 해라. 네. 더 이상 영토를 완전히 수복한다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뭐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범 처벌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요구를 걸지 말고 현실을 깨닫고 현실적인 타협을 해라라고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고요. 전투도 계속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협상에 이르게 될 것이죠. 이런 과정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아직은 후보죠. 트럼프 후보의 집권이 이 전쟁의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각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잃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랄까 지지도랄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가 뭐 90%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었죠. 전쟁 초기에는. 네.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이게 소모전 양상이 되면서 그리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전황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회의가 자꾸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잘루즈니 전 총참모장의 지지가 아주 오르고 있죠. 지금 제가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제가 어디 적어놨는지를 몰라갖고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수치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소치스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대요. 우크라이나에. 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3월 5일 날 했습니다. 1차 그러니까 대선이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선이 한다. 우크라이나 대선이 사실은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연기했죠. 연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1차 투표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차 투표라는 것은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은 사람이 없었을 때 하는 게 결선 투표예요. 네. 1차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냐 물어봤더니 잘루즈니 총참모장이 41%, 젤렌스키 현 대통령이 23.7%였습니다. 그리고 결선에 나갔을 때는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했더니 잘루즈니 67.5%, 젤렌스키 32.5% 거의 더블 스코어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잘루즈니 총참모장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요. 일단은 러시아의 침공을 그래도 잘루즈니가 효과적으로 잘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잘루즈니 총참모장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반격이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잘루즈니 총참모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였나요? 지금 전선은 교착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 소모전,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장기전, 소모전으로 가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하거나 잘루진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숨은 의미는 그건 거죠. 아니면 획기적인 무기가 와야 된다.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잘루진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내 그룹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제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들의 지지가 잘루진이로 결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인기 없는 건 아신 것 같고요. 네. 헌법에 선거 연기, 계엄령 하에서 선거 연기에 대한 규정이 없대요. 아, 근데 이제 계엄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는 있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선을 연기할 수는 있다라고 돼 있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대선을 연기하는 것이 과연 그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다음 대선이 있을 때까지 다음 대선이 있고 그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규정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임기를 끝내고 나서 다음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권력을 다음 순위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순위가 누구냐면요 의회 의장이에요. 의회 의장에게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선거를 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 지지율은 떨어질 거고 엘리트들의 공격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공격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호랑이 등에 탄 거죠. 지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자기의 또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또 그 정치적인 입지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안전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지금 네. 워낙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책임론에서 네. 벗어나려면. 근데 그걸 또 젤렌스키 대통령 한 사람의 뭐 주장이나 뭐 입장의 고수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우크라이나 엘리트 내에는 민족주의자 그룹들이 있어요. 네. 이들이 완강합니다. 아주 완강하고 비타협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결국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지원이 끊기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서방은 점점 피로도가 커지고 있고 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번에 F-16이 제공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메드베데프가 이러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어떤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희망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워낙 F 제공권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획기적인 무기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진화를 막 하죠. 숄츠 총리도 막 진화를 하고 논의는 됐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마치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이 군인을 안 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첨단 무기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이 이미 서방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영병으로 해서 영병의 형태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미국에도 군사 기업이 워낙 여러 개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형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잘루진이 총사령관이 얼마 전에 해임이 됐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정치적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잘못이 나와서 책임을 지게 한 건가요?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총참모장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불안하겠네. 어느 날 갑자기 군대한테 그럼요. 불안하죠. 게다가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잘루즈니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제끼고 서방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네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무기라든가 경제적 지원해주는 것들이 옆으로 뒤로 막 새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 이것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인가요? 나라의 운명이 우크라이나. 아, 조심해야 되니 대사관에서 항의 들어올 수. 아, 그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뭐 국제 투명성 지수라든지 이제 부패 관련된 부패 지수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나라죠. 부패가 심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러시아보다도 더 심한 나라로 분류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글쎄요. 이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부패 관련된 스캔들이 또 여러 번 터진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러시아 대선 이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양상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성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